대법원의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재판이 절차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뭐 국감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또 콕 집어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모든 대법관들에게 이런 기록을 먼저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주고 논의를 심도 깊게 했다더니 그 타임에 특히 이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내는 그 타임에 대법관 두 분이나 13일 각각 13일씩 해외 출장 다녀왔더라. 게다가 그 부에서 처리하던 사건은 그대로 처리가 되더라. 언제 도대체 사건을 봤다는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7만 페이지 다 봤다더니 이렇게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사연을 제가 온 세상에 공개합니다. 권영준 대법원장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에서 4월 19일까지입니다. 기록을 다 봤다는 이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서 저 두 분이 출장을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두 분은 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수행하고 오셨어요. 그 두 분들이 갔다 온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분들이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13일씩이나 각각 빠져가지고 출장을 다녀오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논의하고 이랬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대법원에서는 거짓말을 했느냐. 게다가 이 지금 서영교 의원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감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도대체가 그렇게 미리 기록 넘겨주고 미리미리 살펴보라고 했다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지시를 누가 했느냐.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고 다른 데서 많이 말하지만. 그랬더니 조희대라고 얘기를 직접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서영교 의원이.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격적이고 중요한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까지 되었다. 누가 이걸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렇게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3월 28일부터 뭐 기록을 검토한 것처럼 이제 천대 행정소장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거 잘못 아닌가요? 뭐 또 내지는 뭐 언제부터 했는지 그 기록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말이 조금 바뀌고 3월 31일 날 뭐 그 재판연구관 다른 재판연구관에 넘어갔다 이제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넘긴 공식 기록이 있고 그 전에 이미 기록은 넘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필기 또 수기로 나중에 올라서 쓴 글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건 다 옳지 않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도 없고 로그 기록도 없고 실제 문서 7만 페이지씩을 다 14명에게 나눠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처음 했습니까? 그런 과거에 예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거를 누가 시켰습니까? 물어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다라고 그 같이 이제 있었던 다른 사람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대법관인지 했는지 아니면 거기 같이 거기에 있던 식사했던- 사람이 예, 예. 했는지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매불쇼에서 같이 얘기를 한 예. 내용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그걸 확인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대법원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말이 달라지고 예. 땡기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조희대는 그렇죠. 일체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바로 왜냐하면 이게 그거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국회 답변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아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되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들은 접근이 안 되고 대법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좀 있다가 대법관 임기를 끝나면 자연으로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회고록 같은데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총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법관 중에서 성향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왜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느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숨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에서 일관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순이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된 거 2시간 만인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4월 22일 전까지는 재판부가 어떤 판사들한테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사건도 아닌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기록으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아니 애초부터 35일 동안 우리가 3월 28일 날 3월 27일 날 2심 재판이 무죄가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우리가 전부 다 대법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심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형사사건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전부 종이로 넘어갔는데 종이로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바로 하루 만에 넘어가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넘어간 것 때 간데 이걸 다 봤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 이걸 스캔을 떠가지고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7만 페이지를 어떻게 스캔을 뜹니까? 100명이 달라붙어도 열흘 안에 뭐 스캔을 못 떠요. 아니 스캔은 자기네들이 미리 이렇게 떠놓은 게 있으니까 그 기록이 아마 자기네들한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스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캔 뜬 것을 14명에게는 다 같이 나눠줬다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실제 그걸 열람했다는 이 로그 기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도 없고 복합원도 없고 아무것도 사도 없는 없고 거예요. 스캔하면 파일이 남아있는데 스캔은 있지만 어쨌든 그 재판부는 나누어서 보질 않았다. 스캔본이든 바로 그거. 아니면 출력물이든 없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법이다. 위법은 곧 불법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은 아니죠. 불법하고 위법은 좀 그 다른 위법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 내부망에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보충 의견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의 하나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는 선별적 정의가 과연 정의이냐.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는 차질이 없을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다른 재판관들이 많은데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적 사건을 임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글들이 여러 명한테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 신숙희 대법관이 지금 그 13일 동안 해외 가 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주류 원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주류 의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유죄 판결,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했던 거기에 보충 의견으로 5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의견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재판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무슨 뭔 놈의 유무죄에 대한 보충 의견도 아니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는 것도 처음 봤어 지금. 네. 그건 찔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 의견을 냈을 때 보충 의견도 터무니가 없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충 의견에 아니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회의원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 나오면 뭐 하냐 이걸 사례로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윤석열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것도 웃기고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엘고하고 아들 부시하고 같이 붙었을 때 재검표 중단 결정 내린 거 있잖아요. 역사상 미국 법원사상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를 그걸 갖고 와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이 그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됐던 건데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고 하는 사례로 그걸 갖다 놨어요. 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무시하고 고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재명이 어마어마한 그 흉악 범죄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막았다 이렇게 들리겠어요. 일단 부당 불법 개입은 확실한 건데 사실 이 사건 따져보면 몇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직원들하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헷갈려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 사실 기소 자체부터가 어이없는 이런 걸 왜 기소를 합니까? 똑같이 오세훈이 생태탕 갔냐 안 갔냐 헷갈렸잖아요. 검찰은 저희들한테 보낸 불기소 결정서에 간 것 같은데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 기억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기소한다고 되겠거든요. 이재명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친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하고 누구 아무개 하고 근데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불기소합니다 하고 마무리했어야죠. 그러니까 뭐 지연된 정의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윤석열 같은 자를 심판하거나 김건희를 심판하지 못한 것으로 써야 되는데 다만 너무 이 대법관들이 자기가 심리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 13일이나 해외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내가 충분한 심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유무죄가 엇갈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속한 심리보다는 충실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아무리 보수여도 그럼요. 이렇게 하면 그게 최소한 공정한 외관이 손상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야죠. 최소한. 그게 우리가 조희대 지켜왔던 씨 거란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신숙희 재판관은 이거 빨리 지체된 정의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무슨 이런 대법관이 있어? 노소영, 최태원 재판도 얼마 걸리나 봤어요, 대법원.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한 집안의 이혼 사건이잖아요. 그것마저도 1년을 넘게 심리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이. 네. 근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하고 전 국민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짧게는 이틀, 길게는 9일 만에 해치워버려? 네. 완전히 이건 최태원 노소영 사건하고 비교해도 얼마나 날림을 했는지 얼마나 불법을 했는지가 그냥 비교가 됩니다. 네. 제가 좀 천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결국 파면이 되는 그 과정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윤석열이 왜 그 선택을 했지?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국정농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무너진 것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윤석열 인정 안 하려고 탄핵시키려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계속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정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남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야. 이게 여전히 먹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판단을 오판 차고 그리고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저렇게 된 것은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책임이 아니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작동했을 가능성, 그것이 아니고는 저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미친 것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보수적 성향의 기득권 구조는 이것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였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저런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절차 아예 무시했죠. 그러면 조희대가 저 절차 무시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결행을 해버렸느냐. 문제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와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법원에서 저렇게 결론 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결론일 뿐이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조희대는 알고 그냥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흔들어 대더라도 국민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있어. 현재의 이 지금 법적 체제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회의 하면 당 지도부가 아까 그 서울 그 중앙지법 한 부장판사가 썼다는 글 있잖아요. 그걸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장판사가 왜 이렇게 빨리 그 선고가 이뤄졌냐 얘기하면서 대법원이 해명을 내놔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 써놨어요. 여기서 일자별로 권영준 대법관, 신숙기 대법관은 출장을 1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마영주 대법관 취임일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마영주 신임 대법관 취임일이 4월 9일이에요. 예. 4월 9일날 취임한 사람인데 5월 1일날 선고하는 데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이수견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대요. 4월 28일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한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작성하는 대법원 판례 속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대법원 소부에서는 중요한 판결들을 굉장히 굵직한 판결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 판결을. 3월 31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5일, 4월 24일, 5월 1일 이런 여러 건의 소부의 판결이 중요 판결이 있었는데 그럼 대법관들이 전부 다 중요한 판결 소부에 묶여가지고 그 판결 심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5월 1일 날까지 4월 15일, 24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언제 전함 열어가지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라고 이 부장판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이대의 난,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이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의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기현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이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이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의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신여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척결입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당대표 출마선을 하며 내걸었던 저의 첫 약속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드린 그 약속들 잊지 않고 하나둘씩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당내 민주화를 위한 걸음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당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원 주권 특위 설치에 이어 평당원 최고위원의 시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린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최고위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었던 장애인국 설치도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헌법 1조 2항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전당원 투표 상설화와 당원교육 강화 등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정당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최종 책임이 당대표에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바로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일부 대법관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서 보충 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부터 확정 판결 전까지 각각 10여일씩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형사소송에서는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만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법 수집 증거 원칙으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 정보화실장은 형사소송에서는 2025년 10월부터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전자문서로서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사소송에서는 10월 10일. 예, 최근에 진행된 걸로 최근부터 알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합법성이 인정이 됐죠, 형사에서는. 전자소송화 그 제도가 최근에 네.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에도 국감에서 형사소송에서는 10월 10일부터 전자문서가 효력이 인정이 됐고 합법적이다. 유일한 합법적인 문서다. 그리고 전자기록은 보충적인,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형사수석이라 질문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형사소송을 할 때에 10월 이전에 종이 기록을 검토를 합니까? 전자기록을 보고 판결을 합니까? 그 종이 거기만- 기록이 원본 종이 기록 원본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합법적이죠. 뭐 그렇긴 한데 저희가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원본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니, 종이 기록을 원칙적으로 봐야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증거 조사는 법정에서는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로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고등법원은 종이 기록을 검토하고 그게 합법적이다라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종이 기록은 보지 않고 전자기록만 가지고 전자기록에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그걸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종이 기록 보지 않고. 그런데 10월 이전에 이게 다 그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고등법원장도 인정을 하셨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입니다.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법원이 전자문서만을 토대로 심리 판결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를 활용을 한 것으로 채정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상 종이 기록은 읽지 않고 전자기록만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등법원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채정법칙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판결로 불법 판결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이 기록이 원본인 건 맞습니다만 10월 10일 이전에도 그 시범법원 등에서 전자 스캐너를 통한 전자 사본화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예. 잘하셨는데요. 대법원은 시범화법원이 5월 1일, 올해 5월 1일에 시범화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시범화법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읽고 거기에 비해서 증거 능력을, 증명력을 인정했다면 명백한 채정법칙 위반이고 불법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법원에서 이미 전자 스캐너한 그 전자 사본 기록을 보는 것 자체는 그걸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형사 기록의 전자 기록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증거는 그 원본 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종이 기록에 예, 있는 것만 증거 다만 능력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기록 검토 과정에서 스캐너된 전자 사본을 보는 게 어떤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자 스캐너된 사본을 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증명력을 질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 능력, 증명력을 인정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겁니다. 그 스캐너 기록을 있는 걸 불법이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그래 고등법원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나요? 여태 전에 전자기록만 가지고 증거 능력 인정했나요? 아니지 예, 않습니까? 당연히 원본 기록을 가지고 종이 예, 기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불법 판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 검찰이 4월 10일날 상고 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이 기록을 그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도 듣기 전에 마치 검찰이라도 됐냐 먼저 나서서 재판을 시작하고 대법원은 집중 식무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을 오스트레일리아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스키 대법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받침인 이 기간에 2명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만 정말 집중 심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부 사건은 재판을 미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합의 기일이 4월 22일과 4월 24일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3월 23일에도 상당수 대법관들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종이 기록입니다. 종이 기록
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대법관님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일처리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까?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답을 못 하시네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자꾸만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대법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그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공정성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독립성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보조적 가치입니다. 법관이 독립성을 잃고 누군가의 영향력하에 판결을 하면 공정한 판결이 물론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립성을 확보한 법관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엉터리 판결을 해도 그냥 놔둬야 할까요? 이럴 땐 감시와 견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의 본질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소왕국을 이루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그러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어떻게 공정성을 상실했는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대법원은 재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재판 일정에서부터 모순이 드러납니다.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3월 28일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합니다. 대법원은 이때부터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건 4월 10일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쪽의 답변서가 제출된 것은 4월 21일입니다. 여기에서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제3자인 법원이 대립하는 양쪽, 즉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하는 이유를 적은 상고 이유서,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 쪽 반박을 담은 답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심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재판의 일반적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고 이유서에 상고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고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고하는 쪽과 상대방이 각각의 주장을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심 대법관도 상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의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기록을 보고 심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 제출도 없었고 주심 대법관 지정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구 마음대로 주심도 없고 판단 대상도 없는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자체가 위법 아닌가? 상고 이유서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쟁점으로 검찰이 상고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기록이 올라와도 그걸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고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4월 10일날 상고 이유서를 내기 전까지는 이 기록을 그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상고 이유서를 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에 보내고 여기다 답을 해라. 그렇죠. 반론. 니네들의 방어를 한번 해봐라. 예. 이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도 보지 않고 심리를 시작했고 심지어 피고인 쪽 답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2일 사실상 결론을 토론하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도 듣기 전에 마치 검찰이라도 된 양
먼저 나서서 재판을 시작하고 심지어 당사자 의견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결론을 향해 달려간 모양새입니다. 선입견과 예단이 작용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특별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기간이지만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첫 합의기일이 열린 4월 22일 사이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재판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어야 하는데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 기간에 대법관 2명은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세계 최고 행정법원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4월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담하고 또 미국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조지타운대 로센터 특강을 한 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즈대 법대를 방문해 특강까지 하는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면 대법관 한 명 한 명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속도전으로 치러진 재판인데 이 기간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더욱 부족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해외 출장은 그 자체로 매우 드문 일인데 마침 이 기간에 2명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오히려 재판 기간을 더 늘려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재판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허울 뿐이라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선고날인 5월 1일까지 4차례나 일반 사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들일 테지만 편의상 일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4월 3일, 4월 10일, 4월 24일, 5월 1일입니다. 일반 사건을 선고하려면 대법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고 판결문도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소처럼 일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만 정말 집중 심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부 사건은 재판을 미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토론한 합의기일이 4월 22일과 4월 24일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4월 23일에도 상당수 대법관들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일반 사건 선고도 진행됐죠. 초단기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급박한 사흘 동안에도 한가하게 일반 사건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충실한 숙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상 짚어본 정황들만 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비정상적 재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다른 대법관들은 들러리 역할만 하면서 특정 결론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대한민국 사법부면 대한민국이 난리 날 일이지. 예. 그렇죠. 진짜 이게 본질이야, 본질. 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 간부회의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윤석열 계엄에 동조를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야. 예. 그거를 천대엽 입을 통해서 와. 맞아. 이거 세상에 이거 밝힌 사람이야. 예. 이거 진짜 본질이야. 다시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신규 이거 왜 안 다뤘어?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 대답해. 이거 왜 안 다뤘어? 이 본질이잖아. 본질이죠. 계엄이 일어났어. 근데 사법부는 일반인이 나도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 바로 알았잖아. 그렇죠.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계엄에 할 일이 없는지 알아봤대. 근데 실제로 당시 그 시간대에 당시 언론을 봤더니 진짜 완전히 계엄에 동조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는 거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4일 00시 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46분에는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돼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와. 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 거야. 맞아요. 태세 전환 한 것만. 본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게 그 계엄의 밤에 우리는 선포만 보면서도 이건 요건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뭐 당연히 이거는 지키지 네. 않고서 지금 한 걸 우리가 다 알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다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의 발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계엄에 따른 지휘와 감독권이 계엄 사령관에 옮겨간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하고선 입장들을 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법부의 이 안이한 인식과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좀 소극적인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소극이 아니라 이게 적극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언론에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했던 소극의 의미는 국민들이 저항한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반대지. 네, 반대의 의미로 네. 매우 그러니까 계엄에 협조적인 태도를 지금 보인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은 정말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본질을 밝혀내셨어요. 그걸 밝혀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역시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사실은 왜 밝혀내게 됐냐면 저희도 그날 저렇게 채널A나 TV조선이 적당히 사법부는 이 계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그걸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렸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제가 그날 제보 받았거든요. 제보 받은 건 뭐냐면 동부 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동부구치소? 사람들 잡아가면 동부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해서 사람들 잡아가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리해라. 빈 방 만들어라. 네. 라고 해서 그날 다음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추적하고 있었는데 교정본부장이 죽어도 아니라고. 맞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조금 가다듬고 있었는데 다시 나온 게 이 박성재가 당시에 3,600개의 방을 만들기로 했다. 맞아요. 구치소에다. 이 보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그래 이렇게 긴급회의를 한 곳은 무엇인가 지시를 받은 곳이다. 그럼 그 긴급회의를 한 곳이 법무부가 박성재가 중심으로 구치소에 자리 비워도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에 출국 금지 시켜. 이렇게 두 개의 지시를 내린 거죠. 네. 그러면 법원도 무엇인가 했을 거다. 거기서 그날 착안하셨구나. 법원은 긴급회의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물은 거죠. 법무부는 이렇게 긴급회의를 했던데 법원은 왜 그날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대법원? 대법원은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다 모였는데 왜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술술 부른 겁니다. 그날 합법적일 경우에 저희가 뒤따라서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 사법부는 그날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본질이야. 이게 왜 본질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도 큰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특검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데 대법의 판단으로 결정 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 심각하죠. 와, 어떡하냐, 이거. 이 본질이야. 그렇게 가담을 했고 그래서 아무 입장도 안 낸 거죠. 그날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다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해제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화들짝 놀랄 그때까지 조희대는 아무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살짝 속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박성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거든요. 동부구치소에 방을 비워놔라 라고 들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때 약간 했는데 끝내는 그 문건이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삭제시켰어요 그날. 그때 삭제시켰던 게 박성재가 동부구치소에는 방을 몇 개 비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3,600개 정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그게 드러나자마자 그럼 그날 공식적인 회의를 한 곳이 어디인가? 그게 법무부였고
법원이 대법이다. 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합법적일 거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합법적인지 안 합법적인지는 본인들이 판사니까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일반인도 판단하는데. 다 판단해.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가장 일반인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안 났었잖아. 무슨 상황이 그 없었잖아요. 전쟁 났는지 몰랐어요? 안 났는지? 전쟁 안 났으면 계엄은 없잖아. 그렇습니다. 소요 사태 없었잖아. 그거면 끝난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다 알고 왔는데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이게 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오로지 그럴 그렇지. 때만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합법의 가정하에.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정지가 됩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지가 되면 누구의 지위를 받느냐? 군사법원의 그러면 지위. 그 반대 질문은 안 하셨어요? 이게 합법이 아니라 위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니네는 회의 안 해봤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이번에 떨커덕 잡았는데 그걸 제가 왜 묻습니까? 그렇지. 떨커덕 잡았는데 지저분해질 수 있어. 네, 맞아요. 그동안 위헌인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니 이게 되게 난 박성재 거를 보고 아하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했던 것은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지시는 조의대를 통해서 내려갔느냐 누가 지시를 비상계엄 본부로부터 받았는지가 아니, 이제 중요한 그거 겁니다.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아니 이게 딱 보면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 텐데 이걸 왜 합법으로 판단했습니까? 위법으로는 판단이 안 될 든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가 아마 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니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누구의 지시하에 조의대의 지시하에 이게 지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래고 숨은 채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와서 계속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러면 그때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잘 된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5월 1일 날 이재명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파기완성시키는데 예. 이것도 다 땡겨서 한 거죠. 네, 자 보세요. 예. 내가 만약에 조의대라고 생각해봐. 내가 내란에 가담을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큰일 이재명은 났네.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특검이 가동돼? 야 이재명은 안 된다. 그렇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의대의 사법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리에 따른 증거 정황이 지금 너무 쏟아지는데 많았어요. 그 와중에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이것도 역시 서영교 의원이 잡은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너네 왜 그때부터 했어? 라고 물어보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살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을 문건을 받았는데 이거 받을 생각을 이 했어. 바쁜 기간에 2명의 대법관이 무려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했더라. 또 앞뒤 안 맞잖아. 그렇죠. 또 틀렸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거 대단한 정황을 또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일씩입니다. 13일 각각 13일씩. 한 명이 13일 또 한 명이 13일 예. 또 한 명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입니다. 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이고 신숙희. 예. 이게 상고 이유소가 들어온 그 날 전후로 타임이네. 전부 다 갔다 와서 7만 쪽입니다. 7만 쪽이면 200페이지 책 350건입니다. 그걸 다 보았다고 했는데 4월 19일 날 돌아와요. 신숙희 대법관은. 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집중해서 다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온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들도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됩니다. 네. 지들이 얘기했거든. 맞아. 예. 그럼 이게 종이가 같냐고. 이게 신인규 이거는 솔직히 맞잖아. 저는 뭐 너무 동의하는 예. 거고. 잡아놓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종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예. 종이로만 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규정이 아직 그게 안 대법의 되니까. 형사 사건은 총의로만 봐야 된다는 것을 법이 그렇게 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날 5월 2일 날 질문했을 때 종이로 봤어요? 종이로 봤대요. 그럼 기록 다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전산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법으로. 종이로만 본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감사 가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종이로 봅니다.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규정이 그 그렇게 돼 사건은 있어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종이를 본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종이를 일부를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또 가서 전체를 다본 물어봤죠. 사람은, 다 물어봤는데 종이를 복사해주지 않았다는 게 어떻든 비서실의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복사한 군데 사람이 얘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존재하지 거고. 않죠. 네. 아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천대엽 처장이 거짓말한 거는 뭐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예.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부터 업무를 봤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건은 3월 28일 내지는 3월 31일부터 필수조라는 형태로 배당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건 일부러.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전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할 겁니까? 이거 수습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또 휴가 지금 출장한 거 나오죠. 네. 또 거기다가 또 뭐 종이 로그 기록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거기다가 그날 재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굴러가더라고요. 네.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울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예, 다 자, 꼬였어. 그리고 직위원 관련해서 빠르게 또 다룹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직위원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직위원 룸살롱 사진 잠깐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으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법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 아, 근데 그 감사를 책임졌던 윤리감사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아 그래요? 못 올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네. 지모 씨라고 합니다. 지귀현이라는 말을 못해. 지모 씨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저 해당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영교의 고문에 의해서 또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해요. 예. 그리고 예. 계산은 변호사가 됐다. 170만 원 했다라는 것을 또 자백을 170만 합니다. 원? 예. 그런데 열받는 건 있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갔던 두 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확인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 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기현이 간 다음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지모 부장이 이습한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요. 내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아니 그 얼마냐고요?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와, 내 진짜 저 볼수록 열받는 게. 근데 저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저 사진을 찍힌 3명 중에 돈 낸 변호사가 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다는 아니 건데. 그 얘기는 저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고 예. 그랬다면 그 사람은 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괜히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고죄예요. 모해를 하려고 했는 그 지기현 부장을 모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밥도 사주고
먼저 간 사람을 마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접객원으로부터 접객 받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게끔 저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기현이 법적 조치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 한 걸 얘기 보면, 바로 그 얘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얘기죠. 네. 저 사람은 변호사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 네. 변호사가 자기가 170만 원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기현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술 한 잔만 먹고 나갔다 그러면 네. 그 얘기를 굳이 사람들에게 민당에 가서 제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보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지기현 부장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팔팔 뛰고 지기현이 법적 조치하는 순간 취해야죠. 한 번이 아니라 20번인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옴짝달싹 못하게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제보가 처음에 시작되게 됐는가. 네. 저 변호사가 미쳤다고 지기현을 괴롭히려고 그랬나.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요? 이거 왜냐하면 좀 걸려서? 흐름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 알린 그 민주당 관계자가 그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좀 아니 제보자 얘기를 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상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약간 또 국힘의 의원 스타일로 대답하네. 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야. 대답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 아까부터. 지금 태도가 불분명해서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한 그렇게 네, 오해할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직업은 나도 똑같아. 나 변호사들이 접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를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저 답변하는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나를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데 아무튼 뭐 되게 나쁘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근데 기분 좋네, 갑자기.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보자가 어쨌든 제보자는 보호돼야 되는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저어되는 거지. 뭐 비겁하다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신뢰 추락. 저는 이게 뭐 신뢰 받는 언론인 5위로 내려가. 5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튼 5위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아까 그 윤리감사관이 이 지기현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너네가 영장 기각했잖아 임마.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 이 자식아.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 수사기관에 이 자식들아. 그리고 이거를 왜 꼭 반드시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돼? 아니 너네는 무슨 기준이야? 이건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부적절하고 품위 위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최진수 감사관이 이제 판사 네.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하다가 이번에 윤리감사관으로 올해 2월에 들어온 사람인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뇌물 그 명품백 있잖아요. 그때 권익위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전 딱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몸부림?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청탁금지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뇌물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수사를 신인규. 지금 법원이 스스로 빗장을 쳐서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기현 쪽의 주장만 듣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아니 보통 처벌할 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그럼 뇌물죄 성립이 안 되죠. 누구든 직무 관련성이 다 없다고 봐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저 어제 감사관의 저 태도를 보면서는 정말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이 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생겼어요. 말하는 거, 표정, 대답, 답변. 윤리감사관이면 되게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진실과 거짓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봤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최진수 부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좀 아는 아는 분인데, 분이에요? 네, 되게 꼬장꼬장해요. 난 사실 저렇게 얘기하고 꼬장꼬장하던 사람이 수법을 달리해서 의원님, 네,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최진수 부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저분도 저를 알 텐데 저분이 다른 사람 꺼내대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태도가. 아니, 그러니까
약간 김건희 덮어줄 때랑 비슷해요. 누굴 덮어주고 싶을 때 저런 행동이 나오는데 원래 남 덮어준 사람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저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법원이 싹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직위원에 대해서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지금. 그 다음에 오창훈에 대해서 이상하죠. 네. 제주도에서 좋다고 술 먹었잖아요. 애기 보러 가자. 부장판사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좋다고 술 먹고 네. 그리고 그 노래방에 가서 술 내놓으라 그러면 노래방은 술 내놓으면 법에 되죠.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똑똑한 노래방 주인이 안 돼요라고 했더니 거기서 깽판을 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또 대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기 보러 가자. 애기 보러 가자도 제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법원은 전부 다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명태균 사건 판사는 700만 원짜리 막스마라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 7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개 3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오늘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분이 저렇게 약간 애매하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적 객원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성적 객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뭐야? 또 걸렸어.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낸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리했어요. 지기현 판사가 있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하 그럼 지기현이 없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있습니다. 이 소리구나. 예리하셨어. 그리고 탁 질렀더니 탁 걸려들었죠. 아, 그 예리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적 객원이 있는 곳을 그렇게 갔고 접대는 약 20번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틈나는 대로 잠깐 따로 가서 물어봤지요. 따로 가서 물어봐서 누구한테요? 저분한테. 아, 저분한테요? 쉬는 시간에. 네네네.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어봐서 그러면 그 관계된 재판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꼭 관계된 재판만 있습니까? 주변의 재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있고 이 변호사들이 관계된 주변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 자료를 안 주고 기각시켰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거고 말도 못해요. 예,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고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분 맞아요. 근데 네. 엄청나게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 자기 기준에 맞춰서는 막 확고부도하게 대답하는 분인데 네.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놀라셨겠네. 대답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다. 근데 지금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밑에 있는 저 윤리감사관이나 그 재판사무국장도 네. 뭐 다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안 맞아서 전반적으로 그래요. 조희대 체제하에서 지금 밑에 실무 직원들 특히나 책임자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조희대를 비판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비판이 지금 굉장히 큰데. 아, 요거를 빨리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하면서 저는 또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희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희대 쭉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 시간이 네. 짧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제보를 받았습니다.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걸. 네. 대법원에서는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네. 형사 사건의 경우. 그런데 스캔 받았다 그러고 전자문서라 그러니까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저희가 법원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네. 먹은 날 물어봤죠. 근데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고. 종이 기록으로만 했고 지금까지도 종이 기록으로만 했고. 아까 하셨잖아. 그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문서로 먼저 보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문서를 먼저 보게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누구한테로부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진수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고 인계 기록서에 나와요. 네. 그런데 앞에 어떻게 먼저. 전부터 보겠어요? 전부터 볼 수 없는데 그럼 전부터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법관에게 물었더니 이때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없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했다. 누가요? 원장이. 조희대가? 이거 되게 중요한 야, 말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엄청 큰 얘기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출처 얘기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왜 서로 그렇게- 조금씩 지켜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거를 이렇게 막 네. 이거 아니, 아니 엄청 잠깐만. 큰 얘기야. 왜 그렇게 먼저 보라고 했다던가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척척척척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기록을 그 전에 봅니까?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안 봅니다. 아이고 내 것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그 전 걸 봅니까? 네. 그 전에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배당이 돼야 내 사건이 그럼. 되는데.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사건도 많은데. 그럼요. 그리고 남의 거 그 배당되기 전에 다른 걸 보면 오해 살 텐데. 야, 이거 대박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월 22일에 기록이 왔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왈 3월 28일부터 올라왔으니 그때부터 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전엔 본 적이 없는데 접근권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누가요? 원장이. 그게 위법한 짓. 이거 대박이네. 원장이 왜 이건 안 물어보셨어요? 왜? 왜? 이거 대박인데? 원장이 왜겠어요? 몰라요. 왜? 원장이 왜? 왜는 이게 급한 일이니까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누가 보라 그랬어요? 원장이. 이게 근데 대박이야. 그게 왜는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동기에 네. 불과하고 예. 결국 네. 파기환송으로 이게 정치 대박이야.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치 개입하려고 미리 보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범이 이제는 네. 정확하게 특정되는 겁니다. 조희대 원장의 지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차차로 좀 밝혀질 이게 것 더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야, 그럼요. 여러 가지가 중요하네.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저께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영 원장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법원 저희 국감 하실 때. 제가 물어봤죠. 네. 그때 지시가 내려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와, 지금 말씀하신 이거 거는 대박인데. 조희대 원장으로부터 먼저 그 전에 이거 보라는 지시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고등법원장하고 이거는 대법관이 보는 자료잖아요. 대법관 3월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 날 대법원으로 기록이 왔다고 했지만 인계된 날은 4월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이 왔고 그때부터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누가 보라고 했느냐? 거기 조희대다. 아무나 못 보잖아요. 내 걸 뭐 다른 사람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원장이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봤다고 해놓고 이렇게 대법관들은 전부 다 어딜 갔냐 이거죠. 13일씩 그렇죠. 미국, 호주, 네. 아일랜드 등등 가서 4월 19일 날 옵니다. 예. 신숙희 대법관. 아니 그리고 소송 네. 인계 서류도 다 그렇게 좀 허위로 기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허위 기재죠. 소송 인계 서류는 4월 22일 날 인계 예. 이렇게 되어 근데 있고 날짜가 안 공식 맞잖아요. 문건입니다. 날짜가 안 공식 맞아. 예, 공식 문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확하게 일단 대법원장이 뭐 공식 기록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니 어제 얘기는 기록을 누가 하루 만에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루 만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오는 게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와서 하루 만에 날짜를 잡아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다. 시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게 고등법원장의 이야기이고요. 네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네네. 기록을 예. 알겠습니다.